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고 선프로TV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빈센트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도 선프로TV 네. 또 이런 날은 오후에도 함께해 주시고 바쁘십니다. 요즘 뭐 바쁘시죠? 뭐 바쁘지 않고요. 네,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네. 그럼 네. 늘상 바쁘셨다는 얘기네요. 바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게 저는 역시 빈센트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뵐 때 항상 도전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쉽게 가지 않고 뭔가 항상 도전한다 이런 인상을 저는 빈센트님한테 갖고 있는데 뭔가 오늘도 그래요. 출연하실 때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막 시장이 오르는 날 오셨으면 이게 너무나 설득이 쉬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오신 것도 여전히 빈센트님은 도전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어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홍선 앵커가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는데 네. 피하고 싶죠. 무섭죠.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즐겨라. 즐겨라. 라는 입장에서 그냥 뭐 한번 덤덤하게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네. 정확하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도주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들은 요즘에 8천이 꿈이었나? 잠깐 동안 낮잠 잤을 때 잠깐 꾼 꿈이었나 할 정도로 며칠 전에 8,040 막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7,200까지 와 있네. 좀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좀 마음을 오늘 다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며칠의 하락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변동성이 크고요.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뭔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종가 기준은 정규장에서 7,271포인트, 즉 여전히 7,000p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네, 8,000포인트가 글쎄 일장 춘몽처럼 잠깐 찍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앞에 결국 주가라는 것은 멀티플과 이익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멀티플의 리레이팅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의 개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7,000p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네, 즉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그 앞단에 있는 한국 증시, 한국 산업을 바라보는 재평가가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창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7,000p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10,000포인트 시대를 올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10,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지금의 통과 의례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좀 더 레벨업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000포인트를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평가 구간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어났고 뭐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재평가 구간들이 좀 장기에 걸쳐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비교 평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거치면서 올해 안에 10,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강력한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주가의 방정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네. 결국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올해 상장사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추정치를 보면 한 860조 원 정도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단에 이제 곱하기 멀티플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평균을 갖다 대면 한 9.9배에서 10배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8,600조 원 정도 되면 우리가 10,000포인트에 가까워진다라고 산수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이제 불확실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추정하는 대로 돈을 벌 것인가. 그 확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좀 더 가시성 있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 앞단에 있는 멀티플이라는 게 재조정될 거냐. 한국이 정말로 사이클 산업을 넘어서 이익으로 봤을 때 올해, 내년, 그 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건데 일단은 재평가가 되려면요. 돈을 벌고 내야 됩니다. 네. 돈을 못 버는데 재평가는 없죠. 그래서 작년, 올해, 또 내년까지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재평가가 된다면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방정식의 산수의 결과물이
기본적으로 10,000포인트 시대를 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 번에 쭉까지 왜 중간에 쉬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변수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오늘도 삼성그룹의 다양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런 변수들이 왔을 때 결국 두 가지입니다. 변수가 생겼다. 그 변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 변수들이 우리의 주가의 산정 공식인 이익과 멀티플을 재조정할 것이냐. 네. 조정한다고 보면 여기서 뷰는 꺾어야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밀사, 미리사, 여주사를 얘기하면서 밀리면 사라.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고도 살아. 의심하지 마. 네, 미리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수많은 저의 선후배들, 네. 제가 항상 운이 좋죠.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코노미스트 했을 때는 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쇼뷰 안 좋게 보더니 갑자기 주식 전략, 주식 시황으로 피버팅 하더니 이것은 뭐 정반대로 물론 성향이 그럴 수 있겠지만 180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위험하지 않는가? 위험하죠. 그런데 제가 보이는 것 그리고 제가 모으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의심하지 말고 온고잉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것을 그때그때 얼마나 내려갈지 내일 더 내려갈지 아니면 내일은 급반등할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시계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부터 중장기 시계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저는 5.P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착지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도 저희는 종착지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주사, 밀사는 아는데 밀의사. 밀의사. 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밀의사. 밀리면 의심하지 의심. 말고 살아도 있지만 한국어 이중적인 의미 있죠. 미리사, 미리 사나라. 아, 미리 살아. 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 중의적 의미를 또 그런 그렇군요. 네. 저도 말씀 고백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랜만에 뵀을 때, 빈센트님 뷰가 네. 굉장히 좀 롱 쪽으로 바뀌면서 게다가 강해졌네? 이런 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다. 그걸로 대표적인 건 지금 일단 돈을 번다, 기업들이. 네.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장 큰 근거. 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골고루 버는 게 아니라 너무 반도체에 치중돼 있지 않나요? 물론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럼 미국도 M7 빼고 나면은 주가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좀 쏠림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홍선호 앵커가 네.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요. 쏠림입니다. 쏠림은요. 저는 생각하는 접근이 좀 다른데요. 왜 쏠릴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전히 가격을 보면 변수이고요. 그 안에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 즉 실적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왜 이렇게 쏠립니까? 그만큼 쌉니다. 실사 싸다고 느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쏠림이 깨지는 거는요. 저는 오히려 그 주도주가 이제는 비싸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시대, 돈을 버는 기업은 한정돼 있다. 우리나라 상장사 모든 기업들 중에서 60% 이상이 두 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팩트이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쏠림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싸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신 여러 이슈들, 파업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정이 나올 만한 국면에서 핑계를 찾다 보니 그런 게 있는 건지, 뭐가 앞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같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주도주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과거의 통계들은 결국 네. 강세장이라는 거, 네. 하나의 트렌드를 갖고 추세를 탄다는 것에 있어서 네. 그것을 앵커링하는 것은 주도주인 것이고요. 네. 주도주가 꺾인다면 그 강세장은 끝난다는 건 과거 다양한 데이터들로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거 맞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키워드는요. 네. 매크로입니다. 그동안은 실적이었고요. 그런데 한 두 달만 지나면요. 다시 실적이 또다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즉 매크로를 쭉 보면 금리 미국 30년물 기준으로 5% 넘었고요. 이란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놓고 보면 그냥 기저효과, 산수, 모델링을 간단히 돌려보더라도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악재가 산적하죠.
그런데 그동안 악재가 없었냐?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런 불안감을 지려밟고 올라갈 수 있었던 실적입니다. 시차 시즌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뇌관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이 매크로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거기에 휘둘리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계속 그런 불안감을 다시 한번 지려밟고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단 여기서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의 컨센서스를 보면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3분기 아니 4분기 그럼 계속해서 주가는 기울기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증가하는 폭이 좀 줄어들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매크로 이슈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모멘텀을 잃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 학습 효과가 우리의 악재를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판단은 실적에서 매크로 변수로 바뀌었고 뇌관으로 깔려있던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구간.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면 사라,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적어도 러프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바라본 2분기 실적까지는 별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2분기 실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주도주를 사라, 밀리면 사라 유지를 하시는 견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주도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다 자주 들으시는 만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섹터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도주는요. 네. 사실 저는 또 종목입니다. 신기하게. 종목이에요. 네, 주도주를 보통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섹터 그러니까요. 등등으로 얘기하고 네. 화장품, 방산, 네. 조방원, 이태원, 반바지 맞아요. 많죠. 근데 저에게 주도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하나예요? 네. 오. 지금 약간 네. 약간 놀랐어요. 네. 하나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 전에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요. 네. 일단 가볍냐. 그것은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비교를 많이 했었죠. 다양한 부분에서 스프레드 아웃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대형 메모리 폭 HBM에 메모리 한 단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즉 움직임이 있으려면 모멘텀이 있으려면 가벼워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또한 그것이 J커브 효과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급격하게 탄력을 내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주주들이 염원적으로 원하는 파운더리의 흑자 전환 저는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폭평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변수입니다. 그때 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었고 빅테크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구애를 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더구나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 업체들의 초격자의 기술력을 갖고 있던 SK하이닉스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가볍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1번은 SK하이닉스고요. 2번을 저에게 묻는다면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과하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서로 간의 시가총액이 한 25% 내외로 좁혀진 것 같아요. 자칫하다간 20% 내외로 좁혀졌다는 것은 2등과 1등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삼전 말씀도 닉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그런 세상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떤 분석 보니까 요 시총이 바뀌는 때가 어떤 고점 버블 신호다. 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네.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던데 그걸 꿈꾸고 계시다고요? 불가능한 네.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이즈가 있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피어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잘 되면 B가 잘 되는 거고요. 엄마가 잘 되면 아빠가 얼마나 잘하냐 차이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졌던 이런 파업 이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달리 리레이팅 즉 재평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미국에서의 재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나갔던 것들을 놓고 보면 뭔가 달리 평가받고 싶어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확률적인 측면에서 허무 맹랑성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뭔가 큰 변화기 때문에 그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세요. 그런데요. 지금이 버블이라고 생각한다면 버블의 정의도 좀 다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버블들을 봐왔습니다. 좀 더 시계를 좁혀보면 IT 버블이 있었고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서프라임 전후로 해서의 버블이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런 버블 80년대 3조 호황으로 가면 더 예전이고요.
그런 버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버블이 5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1년부터 4년 동안 올랐던 누적 수익률보다 마지막 해 올랐던 수익률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1년 동안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창했던 저희 입장으로선 네. 올해 작년에 코스피 지수 75%, 네. 올해 한 80% 정도. 그러면 이게 올해가 끝이다라고 한다면 올해 그만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80년도에 삼조호황,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있었던 바이코리아 그런 한국의 굵직굵직한 큰 대세 전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니면 그 이상도 계속해서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버블의 끝자랑이 훨씬 더 베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리포트 내셨는데 여기에서 그 하이닉스가 시총 1위 도전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담으신 거예요? 네, 리포트에? 네,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얘기 조금 흥미로워서 더 하면 뭐 삼전 닉스 보통은 뭐가 더 좋아요? 이제 여쭤보면 PER 기준으로 지금은 요게 좀 더 싼 것 같다. 뭐 아니면 모멘텀 기준으로 지금은 요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빈센트 님도 둘 다 긍정적이신 건 마찬가지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더 강력하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창에서도 파운드리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이 대만 얘기를 이제 먼저 이제 꺼내면서 요런 거를 이제 우리는 반도체 쪽하고 스토리를 막 연결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파운드리 TSMC 걸 삼성 쪽으로 뭐 이렇게도 하면서 또 그 이전에는 파운드리 쪽 적자를 벗어나면서 좋아진다는 스토리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삼성도 나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좋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네. 미리 저에게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네. SK하이닉스가 좋습니까?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비교 우위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고요. 음, 이번에 미국이 결국 파운더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네.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보면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버리고 버리다는 측면보다는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TSMC한테 몰아준 다음에 지금의 파운더리의 점유율이 그것의 결과입니다. 자, 미국이 뭔가 마음을 먹으면 그 안에 있던 밸류체인 안에 있었던 파운더리의 수익이 손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확히 시진핑 주석의 얘기와 돌아와서 팍스뉴스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내용을 좀 곱씹어 보면 약간의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딥하게 얘기했냐, 아니면 시리어스하게 얘기했냐 등등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 대만 관련된 얘기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의 회담에서의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TSMC에 쏠려 있었던 파운더리를 일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쏠림이 싫다라는 거니까 그럼 그것의 기회를 오롯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이 황금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그런 황금 시기, 즉 우리가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기회가 안 되면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홍선희 앵커가 살아온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프리랜서잖아요. 우리가 늘상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네.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그럼요. 기회를 우리가 못 갖는 것처럼 기회를 좀, 저는 운도 네.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로에게 우리가 기회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와 사의 관계, 물론 삼성전자의 노사 이슈는요. 그들의 노사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거국적으로 돌아가는 이 판국에서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손쉽게 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꼭 대만 TSMC가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네. 그들이 쏠려 있었던 마켓 쉐어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가져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된 건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그래서 3개월, 6개월 안에 근시안적으로 흑자 전환 되면 좋겠으나 가시성 있게 본다고 한다면 된다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 시기를 지금 점쳐서 뭔가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 요거까지만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네. 워낙에 또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근데 실적 발표하고 보통은 최근에 몇 분기 동안 실적 발표하고는 약간 반응이
주가 반응이 시원치 않다가 뭐 그 뒤에 올라가든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 뭘로 보세요? 저 그런 게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네. 실적도 그랬고요. SK하이닉스 실적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꽤 시세를 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들어서 지지부진하지요.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면요. 실제 뭐 세론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많이 소멸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전후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결국 이 AI 혁명 속에서 역사는 엔비디아를 기억할 겁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현재보단 미래입니다. 과연 그가 아니면 그 기업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 우리가 기대만큼 단순히 영업이익 뭐 800억 달러를 넘느냐를 차치하더라도 그가 바라보는 지금의 쇼티지와 공급난과 베라루빈의 이런 속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건가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점수를 좀 좋게 주지 않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네. 기다리는 게 엄청 많죠.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네. 그들이 지금 만약에 빅테크의 가장 끝단에 있는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좋은 건 오케이. 하지만 그 컨센서스 대비 못했기 때문에 악재를 좀 더 하이라이트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의 H200을 중국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거에 비해서 전선이 많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낸다는 것에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빈센트님께서 최근에는 이제 매크로다, 관심이 매크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뭐 매크로 분석 워낙 잘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진짜 매크로의 달인이셨잖아요. 뭐 보고서를 매크로로 정말 네.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2시간, 3시간도 매크로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다시금 매크로 한동안 좀 시장에 관심 밖에 있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금리, 뭐 물가 네. 걱정도 그렇고요. 사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국 길트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막 올라가고 좀 난리가 났다. 제 표현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무시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고점을 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매크로가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는 매크로와 네. 금융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매크로가 좀 다릅니다. 그래요. 금융 투자에서는요. 매크로를 꼭 리스크 요인, 위험 신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안 좋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과연 안 좋을까요? 모든 건 다 상대적입니다. 장기 금리에는 기대와 유동성과 현재 실물 경기 등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임계치만큼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즉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5%를 터치한다. 위험 신호다. 왜? 과거에도 5%를 터치했을 때 항상 전후를 갖고 위험 자산은 조금 꼭지였다라는 네. 것이 과거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AI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런데요, 미국 2분기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폴캐스트에서 성장률이요 4%예요.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5%에 4%. 만약에 금리가 5%인데 과거처럼 잠재 성장률 1.7% 언더 아니면 2%의 성장률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효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에 대한 개선 속도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국책은행이죠. 한국으로 치환해 볼까요? KDI가요. 5월달 들어서 한국의 성장률을 2% 후반으로 훌쩍 높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상 유례 없는 반도체 수출, AI 수출에 우리는 성장 속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분명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오히려 더 고민은요. 그것이 스프레드 아웃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네. AI 때문에 투자 때문에 미국 경기 좋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 AI 수출 잘 돼서 한국의 성장률이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GDP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에서 기본적으로 수출 외에도 우리가 국치가의 미국 같은 경우는 67% 차지하는 소비,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수시장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금리 오르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꼭 위험지표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바로미터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가 높고 물가 오르고 또 국채금리 오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 GDP 추정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4%대 맞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4% 상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경기가 좋고 그럼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아요. 이런 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기도 좋고 네. 물가도 높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시대죠.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를 네. 못 내린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금리의 통화 정책은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정책은 목적이 시 달성하는 네. 거고요. 앞단에 말씀하셨던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 높아요. 그게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프라이싱을 하느냐?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그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 인플레이션 즉 가격에 대한 향유물을 매출로서 가장 먼저 뭐 위너 텍솔이죠. 승자 독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게 모든 기업이 아니고 AI 혁명의 밸류체인석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안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당연히 빅테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승자와 패자를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투자 관점이 아니고요. 다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보면 옳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한 곳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이번 성과급도 타협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한쪽은 안 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고요. 그럴 때 이제 정책이라는 게 필요한데 맞아요.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네. 거기에 승자는 기업이라고 일단 우리 미스터 마케팅 시장은 베팅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그랬을 때 정책은 어떨까요? 이건 좀 더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요, 정책은요 연준이 주창하는 듀얼 먼데이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거기에 플러스 비공식적이지만 비선형 데이터를 통한 금융 안정 이런 것들을 다 결부해 봤을 때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케빈 어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물가는 절사평균한다. 즉 그 말이 곧 금리를 엔간하면 올리기 싫고 이왕이면 낮추고도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의 컴포넌트를 보면 유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당연히 근원은 하향 안정화되죠. 그런 것을 쓰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간하면 오르는 것을 좀 더디게 아니면 이왕이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방점이 찍고요. 그런데 저는 앞단에 있는 오히려 GDP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GDP에 왜 주목하냐면요. 네. GDP가요. 한 15년과 20년의 주기를 갖고 바뀌어 왔습니다. 1992년에 GDP가 한번 개편이 됐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정도에 한번 개편이 됐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죠. GDP라는 게 모든 국가들을 인류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론이 필요한 건데 지금 AI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것을 과거의 잣대로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GDP에 총고정 투자에 그런 항목이 생겼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아마 한 20년 정도 터울이 지나면 GDP도 아마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케빈 어시 시대에 네. 물가는 그가 얘기하는 당장의 코어 PCE를 절사평균 CPI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단의 GDP의 이러한 기준 자체의 개편이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물가 오른다 하더라도 금리를 이왕이면 좀 더 천천히 흔히 만만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높게 유지가 돼도 금리 인상을 빠르게 안 하고 동결로 좀 한동안 유지할 수 있다. 네. 최대한 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네. 제가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요. 네. 금리가 오르면 네. 우리 빅테크를 위시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사람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금리가 오르면 걔네들이 지금 빚내서 투자를 투자하는데 빚을 못 내거나 아니면 대출에 이자를. 대한 이자가 높아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과거 IT 버블과 지금 다른 게 뭘까요? 돈을 벌면서 투자한다. 아니면 정말 오롯이 지금은 그게 목에 찼다는 얘기도 있지만 빚만 내서 투자한다. 과거와 다른 건 지금은 돈을 벌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매출의 수익의 근원이 뭐냐면 소비입니다. 금리는요. 미국 소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케빈 워시 입장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수익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걸 아는 케빈 워시가 물가가 오른다고 원투원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오를까? 저는 정책을 펴는 것에 네. 제가 서포트를 한 3년 반 했는데요. 네.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잖아요. 정책은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일반인들의 행태 방정식을 옮기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공포의 극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 네. 이셨어요? 오. 네, 뭔가 같은 어울려요. 여인입니다. 같은 여의도. 아, 어울려요. 아, 고맙습니다. 칭찬입니다. 네. 책에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또 주셨는데, 돈은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가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을 곳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안보자산 개념으로 푸신 건데 네.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까요? 네,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는 게 네. 결국 한 방향성으로 돈이야말로 쏠림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다고요. 돈이 스프레드 아웃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림이 있던 것처럼 그거는 제가 쌓기 때문에 갑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자산, 즉 국가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산이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그걸 안 가지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패권국은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걸 안 가졌을 경우에 패권을 잃어버립니다. 네, 거기 좋은 책이 있죠? 네. 네, 그런 겁니다. 좋은 책. 네. 죄송합니다. 여주사. 네. 그러니까 여주사.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샀어야 해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은요. 네. 그 누구도 주식시장은 타이밍이 예술이지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타이밍을 여쭤보시는 분들, 저 뭐 아침에 저희 또 러닝메이트 하나인 정프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네. 물어보잖아요. 지금 사요 말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반문하는 게 항상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훼손될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면 사지 마세요.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면 사야죠. 이익이 훼손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많이 빠지는데 이 기업이 지금 이익이 훼손이 돼서 빠지는 건지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사는 게 여전히 맞다. 네, 라는 논리이시네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이닉스 포함해서 메모리를 좋게 어쨌든 보시는 거고 네. 또 있습니까? 섹터로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를 보자면 네. 저는 불확실한 국면일수록 확실한 것의 가치가, 밸류가 배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에게 원픽을 얘기하자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위시한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랑 이제 1년 넘게 호흡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지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10배가 났습니다. 맞아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25만 원대부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고객들의 접점으로 지금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때 적시성 있게 사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살다 하더라도 한 4, 50만 원 언저리에서 많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의 기호가 다른 쪽에 있다면 저에게 세컨티어로 뭐가 있을래? 라고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잠깐 화장품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화장품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예요? 둘 다 그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제가 생각하는 APR이라든지 네.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지만 모멘텀의 측면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전부 견고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다. 맞습니다. 네. 끝. 네. 그래서 화장품도 여전히 네, 괜찮다. 근데 저는 지난달에도 이 표정과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좋다, 메모리 좋다, 반도체 보자. 그 다음 픽이 이제 화장품이어서 네. 약간 좀 의외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AI 줄기로 가는 거를 픽하실 줄 알았어요. 네. 반도체가 좋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네. 추론과 범용으로 넘어가면서 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은 피지컬 AI, 즉 보이고 구현하는 AI로 많이 점수를 주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상상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유틸리티, 인프라가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섹터, 변화, 기술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기업은요,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시세를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적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화장품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APR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APR이라는 대장주가 움직이면 동반해서 화장품도 같이 한번 모멘텀이 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또 세컨티어로 본다면 화장품도 실적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섹터로 계속 유도하고 여쭤봐도 네, 종목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닉스랑 APR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면 사자라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마침 또 하락을 하고 변동성이 큰 국면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이 좀 뭐랄까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로봇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못 갔던 어떤 그룹주가 예를 들면 현대차,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다가 뭐 급락을 맞고 뭐 이런 국면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코스닥이 잘 못 간다. 이런 네. 거는 아마 단골로 빈센트 님도 질문을 하시고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전략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순환매와 스윙에 당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려면 여전히 중심 잡고 주도주로 가야 되는 네. 것이고요. 뭐 전략기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70만 원으로 터치했었던 현대차, 음. 그리고 오늘의 이슈가 있었던 기아차, 그다음에 LG그룹이 야 다시 한번 태어났어요. 하지만 흘러내리는 LG그룹주 이런 걸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스윙매,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두각을 나타냈던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여주사를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좀 더 고민하는 포인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네. 코스닥 그러면 2차전지와 바이오죠.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이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의 하락폭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밀리면 사자, 빈센 오케이. 많이 싸진 것 같아. 그럼 지금 살게.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손이 나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모호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코스닥은 비교 여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드라이브에 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돈 버는 기업은 몇 개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풍만한 기업들은 꽤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승급제도가 10월 달에 나오고 그 승급제도 이후에는 코스닥은 앞으로 100종목이 코스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우리 증시의 격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스닥 전반적인 모멘텀, 정책 의미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주도주나 아니면 여주사처럼 당장의 베타, 즉 탄력이 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연말쯤 보시죠. 코스닥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네. 아, 그래요. 22일에 국민성장펀드 들어오고 뭐 승급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1, 2, 3부 이렇게 나누고 뭐 프리미엄도 나누고 네. 관리급도 나누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10월 일정이고 그러다 네. 보면 정책 모멘텀을 받고 한 연말쯤에는 괜찮아지지 그 말이 않을까? 연말에 가서 사자는 게 아니고요. 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저와 같이 호흡했던 분들은 네. 이미 템버거로 많은 수익을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부 많은 수익에서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서 코스닥을 연말쯤 한번 포트를 보시죠.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이 워낙에 간결하고 정말 정확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빈센트님 좋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아침 방송 즐겨 보고 있어요. 저녁 방송도 좀 많이 봐주세요. 제가 저녁 방송을 네. 매일 볼 건데요. 어. 아침 방송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네, 원래 봤으면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피드백 할 거 없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피드백이 없을 때가 가장 어. 무서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날아가기 알겠습니다. 일보 직전. 피드백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빈센트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의 피부
아름다움, 피부 뷰티를 좀 많이 지켜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서서 APR 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EO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네, 요거고요. 보라색 참 예쁘죠? 대한민국 1등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고요. 300만 원 케어의 모티브인데 무제한 샷으로 요거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아시겠지만 뭐 몇 샷에 얼마, 몇 샷에 얼마, 샷이 당연히 많을수록 가격이 뭐 많이 비싸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무제한 샷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건 64%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와서 200ml 부스팅 젤 본품까지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르시고 요걸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브랜드는 EOA 풀세라 프로입니다. 부스팅 젤까지도 하나 증정을 해드리고요. 판매 가격은 53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64% 할인된 가격이니까 원래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장나라 배우 정말 동안의 대명사 어쩜 저렇게 저 언니는 그대로실까 하는 그 정말 대표적인 1등 그분 장나라 님께서 선택한 뷰티 디바이스고요. 청담 피부과 입점 완료된 상품입니다. 하이프 고강도 집중 초음파 뷰티 디바이스고요. 무제한 샷으로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제품입니다. 인간은 항상 중력의 작용을 받아요. 우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서 있는 건 참 감사하지만 피부까지도 처진다는 건 참 슬픈 일인데 네, 그 부분을 이걸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켜고요. 네. 전원을 켜고 풀 케어가 켜지고요.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집중 케어 모드, 풀 케어 모드 이렇게 있고요. 셀렉을 하시면 이렇게 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내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당연히 여기 네, 이렇게 안내문도 자세하게 가니까 관리 잘 받아보시고 젊어지시고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4단계 깊이 조절로 피부 맞춤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까 말씀해드린 부분이긴 한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왜냐면 마감이 임박했거든요.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돈다머니 캐시우드 웹세미나 준비하고 있죠. 폭발적인 참여자 수 때문에 참석 인원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5월 19일 마감 직전 마지막 기회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 AI 얘기도 또 한참 했었는데 이거 과연 조정받을 때마다 기회인가 어디까지 갈까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이번 웹세미나 캐시우드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프로TV 구독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구독자분들은요. 구매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참여가 확정이 되겠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시면 구독을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3프로TV에서 구독 서비스 통해서 많은 좋은 강의 해주시는 연사분들 중에서 한 분 선택하셔서 서비스 정기결제 완료 후에 웨비나 구매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무료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 웹세미나 캐시우드와 함께 해주시고요. 마감 임박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뒤에 단독 방송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내일 클로징 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